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매년 한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년 만에 대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으나 사망 노동자는 그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노동계에서는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갖고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결이 다른 막강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쓴 책인데요.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라는 책자 안에 나와 있는 중대재해 실무라고 하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텍스트로 해서 중대재해 발생 시에 어떻게 대응하고 회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관계자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란 보통 사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알고 있으나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사망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2명이 나오거나 또는 부상자나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 나오는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동부 지침이 바뀐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자가 동시에 2명 나오는 경우를 중대재해로 봤는데, 이때 기준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분은 3개월 정도 치료를 요합니다라고 하는 최초 소견이 3개월이 나온 자가 2명인 경우에는 중대재해로 봤는데요. 2019년 노동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초진 소견이 아니라 다치신 분이 치료받는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은 그런 분들이 2분 있다라고는 이때를 중대재해 발생 시점으로 본다라고 노동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이나 일반 산업 현장에서 동시에 2분이 만약에 치료를 받는 부상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의 치료 기간이 3개월이 넘는 시점에 반드시 노동부에다가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 신고 시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즉시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자는 보통은 건설 현장 경우는 원청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망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즉시 해야 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업체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원청에서 즉시 노동부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경우에도 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간주하고 있고요. 보통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119에 이제 신고해서 119 구급차가 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이 이송과 동시에 요새는 시스템이 노동부와 관할경찰서에 이 사망 사실을 119 구급대원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노동부라든지 경찰에 신고를 안 해도 이것이 서로 정보가 교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는 부분은 적어도 119 구급대가 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먼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시고 안전보건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두 번째가 현장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 현장 보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장의 사고의 흔적을 없애거나 아니면 구조물을 치운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동부나 경찰 조사 때 굉장히 형사처벌의 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19나 노동부, 경찰에다가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신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고와 관련된 관련 자료들, 안전보건 조치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작업 내용이라든지 작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류가 되어 있는지를 빨리 회사에서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가 이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그렇고 임원들도 그렇고 막 우왕좌왕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대외적인 업무를 할 담당자와 대내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건설 현장의 경우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은 대내 업무는 주로 원청사의 현장 수장님이나 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 팀장님이 주로 담당을 하고, 대외적인 업무는 주로 협력업체 대표나 임원 아니면 현장 소장님이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유가족에게 빠른 시간 내에
사고 경위랑 그다음에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병원에 지금 어디로 이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빠른 통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119가 현장에 도착해서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면은 이송에 같이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면은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발급할 건지 사체 검안서를 발급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보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망 진단서를 발행했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사체 검안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1일 이내에 검사 지휘하에 부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나 이틀 뒤에 부검이 이루어지면은 이 부검에 대한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부검의가 바로 부검을 한 후에 담당 형사에게 부검 추정 소견을 얘기해 주는데 이때 같이 동석을 해서 사망 소견을 정확히 듣거나 아니면은 담당 형사에게 그 부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검이 끝나고 나면은 시신이 영안실에 안치가 되고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될 때 유가족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면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면 뭐 행정 업무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는 업무를 대담당자가 하고요. 이 업무까지 끝나고 나면은 발인하기 전에 대부분 이 사고로 인한 민형사적인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의 참가자도 대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유가족과 적정한 보상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되고요. 합의가 잘 되는 경우에는 발인 전에 가합의서를 쓰고 당사자 간에 유가족 대표나 회사 대표가 가 사인을 한 상태 내에서 발인이 치러지고요. 만약에 장례 기간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장례가 끝난 후에 유가족과 만나서 이 합의 업무를 주관하는 것도 대외 업무 담당자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외 업무 담당자는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내 업무 담당자는 빠른 시간 내에 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해 발생 보고서 안에는 육가 원칙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 조치 사항이 제대로 돼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작업 내용은 뭐였는지, 목격자는 어떻게 이 사고를 파악하고 있는지,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사고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재해 발생 보고서를 우선 초동 단계에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들은 이제 노동부와 경찰 조사에 대응해서 이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자료 준비는 원청이 해야 될 자료 준비가 있고 하청이 해야 될 준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해야 될 준비 자료는 주로 안전과 관련된 자료가 많고요. 안전교육 일지라든지 보고지급 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도구 계약서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하청이 준비해야 될 회사는 사망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그 다음에 근로내역 확인사항, 그 다음에 급여 이천 내역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하청의 근제보험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대내 업무 담당자는 취합을 하셔가지고 조사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업무가 노동부와 경찰이 현장에 방문해서 초동 단계부터 이제 조사가 되고 이 조사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조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담당자가 어떻게 노동부 경찰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조사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노동부에는 어떤 자료를 냈는지, 경찰에는 어떤 자료를 냈는지,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에서 이거를 업무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대내 업무 담당자가 담당을 하면서 적절하게 관련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유가족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는 이제 대외 업무 담당자가 진행을 하지만은 이 법률 검토, 민사상 금액은 얼마가 될지,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돼야 될지, 또 이렇게 민형사적인 합의금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이 손해배상 금액이라는 형사합의금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이 대내 업무 담당자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대재해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조업이나 유통, 일반 산업에 있어서는 그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공장장이나 그 생산이나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 책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건설 현장인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금액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억 이상 공사인 경우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이상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생겨지면은 현장의 현장 소장님이 또 협력업체 하도급사가 20억 이상 공사 금액이라 한다는 건 협력업체 소장님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법원에서는 200시간 범위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량만 받는 게 아니라 별도로 200시간 우리가 교육을 받는 업무까지도 같이 법원에서 병가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이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고요. 우리 산업안전보건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나 산안법상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형사처벌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에 관련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 이제 새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일반 산업, 특히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에서는 뭐 사망 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 위험한 일을 주로 하는 건설업에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장 소장을 맡고 있었던 A라는 분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하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소장님이 그 회사를 퇴사를 하시고 다른 건설회사로 이직을 하신 후에 현장 소장님을 하시는 동안에 또 사망사고가 났다라면은 이 가중처벌이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전 사망사고로 인해서 받았던 1년 이하 징역, 2년 집행유예는 없어지고 1년을 실제로 실형을 사셔야 되고요. 또 이번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형량은 7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으셔가지고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이중처벌, 가중처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한 처벌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장 소장님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민형사적인 합의가 나중에 받게 될 형사적 처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유가족과의 그 협의에서 그 합의 금액이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용이 너무 차이가 커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노동부나 경찰의 담당자에게 합의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유가족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을 때 담당 검사가 합의 안 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합의한 부분에 대한 의사가 있다라면 검사가 양 당사자를 불러서 합의할 수 있게끔 서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알람의 노동법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